인생의 종착점, 죽음의 모든 것 19, 5위를 공개합니다. 무덤에서 들린 모모의 진실은 온두라스의 한 공동묘지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 무덤 아니야? 관을 왜 부셔서 뭘 왜 이렇게 꺼내? 관 속 시실의 정체는 16살 소녀 네이시 페레스. 관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과 이틀 전 네이시 페레스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돌연 입에 거품을 물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가족들은 네이시 페레스가 이상해요. 악마에 홀린 것 같아요. 라며 퇴마 의식을 감해.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병원 이송 후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고 소녀는 가족묘에 안장된 것이죠. 참 어린 나이에 안타깝다. 황당한 일이네요, 이것도. 아니 이게 화장실 가려다 갑자기 사망했다는 게 좀 의문이에요. 그 지병이 있는 나이도 아닐 텐데. 아니죠. 그런데 페레스가 안장된 다음 날 관 속에서 비명이 들려요. 묘지를 찾은 가족들은 무덤 속에서 탕탕 소리와 함께 소녀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렸다고 주장. 결국 페레스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 무덤을 깨부쉈던 겁니다. 그럼 살아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묻어버린 거예요? 유족들은 관 속에 누워있던 페레스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 약간 환청이 들렸나? 어쨌든 가족들이 뭔가 환청을 듣거나 네. 살아있다고 믿었을 거라는 의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한 거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뭐 마치 마이클 잭슨이 죽지 않았다라고 맞아요. 믿었던 계속 것처럼.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건 유가족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이곳 공동묘지의 직원 또한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 뚜껑을 열었을 때는 페레스의 이마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요. 손가락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마치 관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 묻어버렸어. 골든타임을 놓친 걸 수 있죠. 자, 이렇게 같은 묘에 다시 묻힌 소녀 페레스. 공동 묘지에서 들린 의문의 비명은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었을까요? 인생의 종착점, 죽음의 모든 것 19, 4위 공개합니다. 그녀가 2번 죽은 이유. 장례식을 2번 치른 여자. 살았는데 죽은 여자. 이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았는데 죽었을 수 있나요? 죽었던 사람이 본인의 장례식장에서 되살아났다면요. 야, 그럼 진짜 뭐 기적 같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은 정말 다 깜짝 놀라겠네. 그래, 근데 그래도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죠. 병풍 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석연치 않게 그녀는 되살아났다가 다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카잔에 살던 여성 파길류 무카메 차노프. 그녀는 며칠 전 집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 바로 갔지만 결국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망한 뒤 그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던 그날 관에서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며 그녀가 깨어났던 겁니다. 진짜 깨어났다고? 와, 근데 살았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 그 확인을 좀 안 해봤나? 아니 근데 그 최소한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죽었던 그녀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이유.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또 한 번 심장마비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게 아니었어요. 일어났는데 향을 피우고 있는 거야. 거기에 놀라가지고 또 거기 놀란 거야. 심장마비. 저거 자,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너무 희극이다. 싫어합니다. 비극이자 희극이다.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12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짧은 순간에 그녀의 장례를 2번 치를 수밖에 없었죠. 그냥 어떻게 애초에 장례를 왜 치른 거야? 이게 나는 진짜 어이가 없네. 처음엔 그럼 죽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 다른 뭐 어디 남미 쪽인가 어딘데 죽은 줄 알고 경찰이 사망 신고를 내려서 장례를 치렀는데 뭐 살아난 그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망 진단을 잘못한 거죠. 아, 이 가족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았겠는데. 엄청 충격이죠. 그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그녀는
그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걸까요? 그 짧은 시간 신이 그녀를 다시 돌려보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인생의 종착점, 죽음의 모든 것 19, 3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뭐뭐. 2009년 벨기에 남부 디낭. 인적이 드문 새벽. 온 마을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와 함께 한 건물이 폭발. 결국 두 사람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왜 그랬대 그래. 아유. 아휴,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니 뭐 별로 안타깝지도 않네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반응이 이렇죠? 되게 못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럴만 했나? 아주 악질 범죄자?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의 죽음은 본인들이 자초한 일. 사실 두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은행 강도로요. 한 은행의 ATM 기기를 노리고 해당 건물에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기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기 위해 쓴 방법이 참으로 무모했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은 다량의 다이너마이트. 우와, 단순히 기기만 보수기에는 지나치게 많았던 양으로요. 미쳤나봐. 전문가들의 추측에 의하면요. 그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후 안전거리까지 채 벗어나기도 전에 ATM 기기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통째로 폭발. 매캐한 연기가 솟아오르며 순식간에 그곳은 폐허 더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황당한 얘기네요. 두 명의 강도 중 한 사람은 건물의 잔해 속에 파묻혀 사망. 나머지 한 사람 또한 머리 부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야 했다는데요. 저 정도 다이너마이트면은 금고를 부셨어야지. ATM 기 그 돈 다 타버리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 돈이 얼마가 있던지 그게 그래, 타버릴 거 아니에요. 타버릴 거 아니에요. 저걸 두 글자로 이제 자폭이라고 합니다. 자폭. 거의 자폭이 된 셈이에요. 자폭이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네. 터널 뚫을 때도 쓰고 그래. 엄청 화력이 세요. 이걸로 어떻게 ATM기를 날려. 저런 걸 보고 이제 머리가 나쁜 몸이 고생한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고생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 않나요? 몸이 가는 거네요.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 강도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목숨을 버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결말이 뻔히 보였던 어리석은 행동.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버리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목숨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종착점, 죽음의 모든 것 19, 2위 공개합니다. 모모 맞은 엄청난 확률의 남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육군 소령으로 복무 중이던 월터 서머포드는 1918년 벨기에 전선에서 말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안 돼! 내 다리 내놔!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리부터 다리까지 하반신이 마비되며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하고 재활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죠. 오, 다행이네요. 아, 그러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뒤인 1924년 강의 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 친구들과 유유자적 낚시를 하고 있었던 서머포드. 안 돼! 오 마이 갓,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또다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서머포드는 오른쪽 전체가 다시 한번 마비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아, 설마 뭐 벼락 맞았나? 벼락을 맞았다. 벼락 맞아서 낙마하고 벼락 맞아서 나무가 뭐 쓰러지면서 사람 덮치고 뭐 이건가? 설마 그거 두 번이나? 아니, 벼락을 한 번 맞을 확률도 낮잖아. 맞죠? 그걸 두 번 맞는다는 거야? 자, 연이어 말이 돼? 그에게 닥친 사고의 정체는 바로 벼락이었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한 번 맞기도 힘든 벼락을 두 번이나 맞은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번이나 맞냐? 너무너무 놀라운. 돈이 없어도 너무 없으신데요? 하지만 서머포드는 이번에도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극복하고 재활에 매진한 결과 보조기구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났습니다. 아, 설마 진짜 나가지 마세요. 아, 1930년 산책을 나섰던 서머포드. 그런데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자, 시작합니다. 귀가하실게요. 먹구름만 보이면 들어가야 돼, 이분.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기 시작을 했고 맙소사 그는 생애 세 번째 벼락을 맞게 됩니다. 맞는 순간 좀 기분이 어땠을까?
세 번째는 그냥 올 게 왔구나. 구름 낄 때 이미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세 번째 찾아온 벼락은 타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번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마비가 오며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야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뻥이라고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렇죠. 2번 맞는 것도 안 믿어. 3번은 진짜 못 믿겠다. 한 번 맞은 것도 안 믿어요. 자, 그래도 살아나신 겁니까? 다행히.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2년이 지난 1932년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 서머포드는 세상에서 제일 운 없는 남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어떡해. 진짜 안타깝다. 좀 이걸 다 이겨내시고 또 사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재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후유증이 심했나 봐요. 그런데 그의 벼락과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가 죽고 난 지 4년이 지난 1936년 그의 묘지 위로 네 번째 벼락이 내리치게 됐고 이 사고로 인해서 비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무슨 벼락을 맡겨놨냐고.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요. 이 벼락과 이 말도 안 되는 악연이 자꾸 생기게 된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실화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 싫어합니다. 아 그거 보통 미국은 다 저기 공원 묘지 같이 돼 있잖아요. 거기 네. 무덤이 얼마나 많냐고 비석도 얼마나 그래, 많고. 근데 왜 하필 얘를 때려? 생전엔 3번, 죽어선 1번, 총 4번의 벼락을 맞은 운 없는 남자 서머포드. 이렇게 어이없고 안타까운 죽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종착점, 죽음의 모든 것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그 남자가 사라진 이유. 끔찍한 악몽이 된 모모. 1997년 어느 날 20대 남성 다니엘 존스는 여자친구 줄리 베이커와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 해변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줄곧 그가 땀까지 흘려가며 몰두했던 건 다름 아닌 땅 파기였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요. 아니 아침 내내 땅만 파더라니까요. 그냥 땅 밑에 뭐가 있나 보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동안 모래를 너무 열심히 파길래 구멍 안에 숨으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자, 몇 시간 동안 그저 땅만 봤을 뿐 그가 왜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해변에서 땅을 뭐 적당히 파면 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판다니까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게.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땅에 모래를 파면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래 구덩이를 파기에 진심이었다는 존스. 그날도 존스의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발동됐던 걸까요? 당시 그가 파낸 모래 구덩이는요. 무려 너비 2.4m, 깊이 2.7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몇 명 들어가 숨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군대 가서 땅 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 그럼 저 허리 부러질 정도일걸. 말이 안 되는 크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후 1시 50분경 도와주세요. 땅 속에 사람이 파묻혔어요. 여자친구 베이커의 놀란 목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구멍이 일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이는 깊은 모래 사이로 스며든 물이 구멍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측. 그리고 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덩달아 깜짝 놀란 사람들은 저마다 삽과 양동이, 심지어 맨손까지 이용하며 존스를 구출해냈지만 실패. 결국 중장비를 동원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친 뒤에야 약 1시간 만에 겨우 존스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고 합니다. 1시간이면 늦었지. 어린 시절 모래 구덩이 파기를 좋아했던 소년. 그 소년이 자라 훗날 자신이 파놓은 땅 속에 파묻혀 죽게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을까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해변가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판 남성.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행동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줄 상상해냈을까요? 2023년 이라크 북부의 카라코시. 82명이 부상을 당하고 107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다름 아닌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아니 100명이 넘게 죽었다고요? 그럼 어떡해?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리반 에쇼와 한이는 천여 명의 하객들 앞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는데요. 그리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불꽃 불안하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폭발했나 봐. 그죠? 튀었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불꽃놀이에 불꽃이 천정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 삽시간에 웨딩홀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며
예식장 일부는 붕괴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 천장 다 탔네. 어머머, 번지는 거 봐. 어머머. 그 왜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있잖아요. 물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죠. 해당 웨딩홀은 불꽃놀이에 대해 안전하다고 장담했지만 소화기나 화재 경보 시스템 이런 소방 시설은 전혀 갖추지 않았고요. 건물도 관련 법규를 어기고 가연성 저가 건축재를 꾸민 탓에 화재가 더 빨리 번진 원인이 됐습니다. 아유, 어떡해. 거기다 처음 화재가 났을 때 웨딩홀 측은 전기 합선으로 착각, 전기를 차단시켰는데요. 뭐야. 유도등도 없는 데다가 수용 인원의 2배가 넘는 1000여 명의 하객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 뒤엉켜 신속하게 피신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니,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도 불꽃놀이를 실내에서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완전 천장까지 높이가. 스프링클러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되는 진짜 거죠. 완전 아니 그리고 아까 수용 인원의 2배라면서요. 500명짜리 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잘못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인재다 인재 이걸.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지 신랑 신부는 화재에서 살아남았지만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지인들의 끔찍한 장례식이 된 신랑 신부는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죽은 상태라며 고향을 떠날 것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희생자들을 위해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 이라크 전체가 슬픔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어야죠. 그냥 그게 이제 장례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설마 뭔 일 있겠어?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참 그래요. 이 좀 인간 사회라는 게 큰 사고를 겪어야 뭔가를 고치고 제도를 만들고 미리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일생에 한 번뿐인 축복의 날이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버린 결혼식. 안전에 관련된 건 그 어떤 것도 사소하게 지나쳐선 안 된다는 걸 일깨워준 최악의 인재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제는 바다가 위험하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26세 남성 케이슨 예거는 템파 인근 멕시코만에서 수영을 한 후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40대 여성 로라는 틸라피아 생선을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 손가락, 발, 아랫입술이 모두 검게 변했고 결국 팔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아유, 두 사람에게 찾아온 비극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여름 미국 뉴욕에서만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다에 사는 세균,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로 인한 폐혈증. 비브리오 식중독이라고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네, 특히 이제 회 종류 먹을 때 잘못하면 조개 종류들 약간 상했을 때 네네. 그럴 때 걸린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해산물 먹고 감염된 건 알겠는데 수영만 했는데도 걸린다고요? 이 병원균은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몸에 긁힌 자국이나 베인 상처가 오염된 바다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로 따뜻한 곳에 서식하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가 한때 플로리다와 멕시코만 주변에 주로 서식했지만 최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매년 평균 48km씩 북상, 북미와 북유럽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몸에 상처가 없더라도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무섭네. 바다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북미 지역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어요. 그냥 해산물에 뭐 익혀 먹으면 된다지만 이 몸에 상처가 어디 난지도 모를 때도 있는데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예.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을 보이며 미국에서만 매년 약 150에서 200건의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감염자 5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조한 브론카드 박사는 기온이 높을 때는 바닷가나 염분이 많은 강가에 들어가거나 산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비단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로 인한 폐혈증을 앓는 사례가 매년 20에서 40건이 발생, 주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뭐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저는 세균이 더 번식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생각 못했네요. 애기들이 바닷가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들어가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여름철 해변에 가실 때에는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해산물이나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절대 그 모모를 줍지 마시오. 이번 특종은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유, 좋은 일이네요. 미담이네, 미담.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볼 수 있는 일이죠. 다 그냥 지나치는데 주워주죠, 우리는. 네. 이런 일이야 뭐 왕왕 있잖아요. 우리도 막 주워주잖아요, 사실. 이걸 K양심이라고 합니다. K 양식. 양심은 K죠. 보통 길에 떨어진 지갑을 찾아주는 건 미덕이라고 여겨지죠. 실제로 한 외국 너튜버가 실험 카메라를 진행한 결과 한국에서 길에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분실률 제로. 28명 가운데 28명이 모두 지갑을 찾아줬다는데. 아, 대단하네. 그런데 이런 한국인의 양심을 이용해 신종 범죄가 발생. 누리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담도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3년 5월 국내 누리꾼 A씨가 실제 경험한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를 지나던 A씨. 응? 지갑을 왜 일부러 떨어뜨리지? 한 중년 여성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여성이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잘못 본 거겠지 생각하고 넘겼는데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여성을 또다시 목격한 A씨. 뭐야? 그리고 다시 며칠 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세 번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3번이나 그것도 억지로 떨어뜨리는 느낌 받았다는 거는 실수는 아니죠. 누군가 실수로 잃어버렸다기엔 매번 비슷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지갑. A씨의 경험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은행 ATM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주었더니 지갑 주인이 돈이 없어졌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웠어요. 아유, 징글징글하다. 카페에서 일할 때 분실된 카드 찾아줬더니 살해한다며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어머머, 미끼네, 미끼. 비슷한 사건들을 공유하며 절대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이거 성의를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갚네.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별걸 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건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K 양심인데 이걸 악용하는 건 진짜 야, 악질적이다. 이건 내 마음이 너무 슬퍼진다. 뭐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타인의 지갑을 찾아주는 미덕도 이제는 위협이 돼버린 시대. 앞으로는 떨어진 지갑을 보면 줍지 말고 유실물센터나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19, 10위 공개합니다. 뭐뭐 함부로 남기지 마세요. 자,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요즘 흔히 발생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 마트에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 체크카드 결제가 막혀 당황했는데요. 원인은 최근 A씨의 계좌에 일면식도 없는 B씨가 입금한 10만 원 때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요. B씨가 A씨의 계좌를 대포통장이라며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 이로 인해 A씨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이 동결. 어머. 돈을 찾을 수도 쓸 수 없는 지급 정지 상태가 됐던 겁니다. 이에 A씨는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확한 사건 정황 파악을 위해 A씨의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 야, 이거 어떻게 해? 당장 생계의 위협을 느낀 A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야? 지하철이니 버스니 다 카드 찍고 다니는데 그렇지.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두 분도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네. 그런데 그때 A씨에게 온 메시지 하나. 저한테 돈 보내세요. 그럼 계좌 지급 정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입금된 10만 원만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요. 300만 원 입금하세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은요, 계획한 사기로요. 자영업자인 A씨가 판매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기 위해 매장에 게시한 계좌번호를 이용. 일명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범죄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와. 계좌번호를 저렇게 여기저기 게시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해요,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지. 근데 이거 하나만 막히면 이 통장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다 막히는 거니까. 모든 이 사람의 소유의 통장이 다 막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나쁘다. 진짜 위험하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기꾼에게 바로 합의금을 송금한다고 해도 통장 지급 정지가 해제되진 않습니다. 우와. 사기꾼에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통장 협박 사기를 당하시더라도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요.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야.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공개된 공간에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남기지 말라며 당부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19, 9위를 공개합니다. 유모차를 뭐뭐하시오. 두 기자님은 차를 타고 가다가 인적 드문 길가에 유모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아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좋아요. 오 기자는요. 그거 인지상정이죠. 아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두 사람은 걸렸습니다. 만약 차에서 내려서 유모차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 이유. 2023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낸시 월시라는 여성이 길에 버려진 유모차를 발견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외딴 곳에서 유모차나 카시트 등을 본다면 조심하세요. 911로 전화해 수사를 의뢰하세요. 그녀는 버려진 유모차에게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야, 저렇게 놓여있으면 나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유독 가스가 나오나? 왜 가까이 가지 못해요? 낸시는 근처에 매복한 범죄자가 유모차에 다가오는 사람을 납치, 비키야. 혹은 강도 및 차량 탈취, 이렇게 유모차를 미끼로 삼아 범죄에 악용하는 등 혹시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우려해 주의를 준 겁니다. 최악이다. 낸시가 글을 올리자 나라면 바로 아기를 구하러 갈 것.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요. 사람들의 호의를 교묘하게 이용한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로에서 유모차를 이용한 차량 강도 시도가 발생. 어머. 2018년엔 고속도로에서 버려진 개를 미끼로 한 차량 강도 사건 발생. 2023년엔 어린아이를 도우려던 20대 여성 납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국 내에서 버려진 유모차나 호의를 악용한 범죄 수법은 성행해왔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 나서지 말고 신고하자.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신고해라. 라며 위험에 빠지지 말 것을 서로 당부했습니다. 씁쓸하다.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왜 이래. 호의를 이용해서 저러면 좀 뭐야. 이러니까 더 각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더 안 도우려고 못 본 척하고. 길에서 마주친 것, 어쩌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 싶고 8일 공개입니다. 여기서 뭐뭐하면 벌금 낸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포르토피노를 찾은 관광객 무무.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마치 동화 같은 풍경에 절로 나오는 감탄과 감동. 그런데 이 무무가 여행 중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당신에게 벌금 275유로를 부과하겠습니다. 자, 무무가 벌금을 낸 이유.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 아니겠어? 셀카 찍어서 인스타 올려야겠어. 다름 아닌 셀카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셀카가 왜? 여행 가면 뭐 당연히 찍는 거 아니에요? 찍으면 안 되는데 찍었나? 자,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포르토피노는 해안 아래 에메랄드빛의 작은 만과 절벽 마을의 절경을 이루는 곳인데요. 카메라만 됐다 하면 예술이 되는 곳으로 이탈리아에서도 사진 명소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함부로 셀카를 찍었다간 최대 275유로, 한화 약 39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뭔데? 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르토피노에서 사람들이 특히 많이 붐비는 장소들을 레드존으로 지정했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레드존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길막을 하고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했다간 나도 모르게 벌금 폭탄 부과. 우와. 즐거운 여행 중 기분도 상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르토피노에서 셀카 금지 구역을 만든 이유. 자, 코로나19 완화 이후 보복 소비와 관광으로 오버 투어리즘이 성행, 현지인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5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인 포르토피노 역시 하루에 많게는 10,000명 가까운 관광객이 몰렸고요.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북미는 관광객들로 작은 마을은 몸살을 앓고 있고요. 현재 10월 15일자로 셀카 금지 조치는 해제가 됐지만 이대로라면 언제 또다시 셀카 금지 조치가 부활할지 모르는 상황. 어쩌면 더욱더 강력하고 보다 확대된 제재로 관광객들의 손과 발을 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셀카가 가끔 진짜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오래 찍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10,000명이 모여서 다 찍고 앉았으면 생업이 안 되겠죠, 거기 주민들이. 야, 이거는 진짜 참 요수가 좀 필요하다. 자, 여행에서 남는 게 사진이라지만 이제는 사진 한 장도 때와 장소 확인은 필수. 주변에 금지 표지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19, 7위 공개합니다. 작지만 큰 위협, 모모주의. 이번에 소개될 특종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른 나무를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서 목조 주택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마른 나무 흰개미과 외래 흰개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군집을 이룬 지 수년이 지난 뒤로 보여서 방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외래 흰 개미 때문에 어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즉각 현장 조사,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저 개미가 아주 심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네,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답니다. 개미 한 마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흰 개미 때문에 목조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긴 하다. 오죽하면 목재주택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 지역에서만 이 흰개미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무려 연간 3천억 원 이상. 더 심각한 건 대대적인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 흰개미 서식지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 매년 그 위협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심각하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박멸하겠어요. 저거는 뭐 방법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목조 건물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도 아닌데. 아, 그럼요.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죠, 도대체? 이토록 위험한 외래 흰개미. 지난 5월에 서울에서 흰개미가 발견되고 넉 달 뒤인 9월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또다시 출현한 외래 흰개미. 더 심각한 건 창원의 경우는 최초 발견지로부터 50m 거리에 주택 외부 목재 창틀에서 흰개미 69마리가 추가 발견. 90m 떨어진 또 다른 지점에서 흰개미 54마리가 추가 발견되는 등 흰개미 군집까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와, 창원에서 새롭게 발견된 흰개미는 마른 나무, 젖은 나무 등 목재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단열재 내부까지 숨어 있는 등 찾아내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미 퍼졌다면 앞으로 또 어떠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단열재 사이에 숨어 있었다면 저거 진짜 다 찾았다고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아, 저 일부일 수 있죠. 아니 50마리면 그거밖에 없겠어. 그럼. 아,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뭐 목재 주택도 그렇지만 산림들 이것도 다 갉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터전을 좀먹으며 다가오는 작지만 큰 위협, 흰개미.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처음 보는 흰개미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19, 6위를 공개합니다. 베트남 모모의 습격. 천혜의 자연 환경과 따뜻한 날씨에 베트남으로 여행 가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23년 9월 베트남 15세 소녀가 인후통,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 열흘 만에 7kg이 빠지며 투병 한 달 만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어쩌면 흙과 물 때문. 인간한테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필요한 건데 이건.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소녀는 세균성 감염병 유비저에 감염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비저란 1925년 베트남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발병. 살을 파먹는 아유, 식인 박테리아입니다. 뭐야. 주로 오염된 토양과 물에 접촉하거나 흡입했을 때 감염되는데요. 감염 시 괴사성 폐렴, 폐혈성 쇼크, 피부 궤양, 골수염,
동맥류와 같은 질병을 앓고요. 15세 소녀처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유비저가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특히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유비저가 더 무서운 점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냥 알아서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러네. 아니, 또 만지면 안 돼. 베트남 휴양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에 더 가까이 간다는 얘긴데 이거 무서워서 어떡해.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네. 유비저가 발병하는 지역에서는 되도록 흙을 만지지 않고 식수는 한 차례 끓여 마시고 또 피부에 생채기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을 것. 오염된 강가나 연못에서 수영하지 말 것.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수를 뭐 먹는다고 해. 샤워는 뜨거운 물. 아 끓인 물로? 아, 한번 끓여가지고 내가 다시 죽겠는데. 그걸 샤워해요? 찜통에다 이제 아, 진짜? 벌레 삶는 물 같은 거. 그러면 휴양을 그거 휴양을 천혜의 자연은 우리에게 풍족함과 충만함을 선사하지만 때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독과 병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8일을 공개합니다. 이루지 못한 모모의 저주. 2020년 10월 호주 퀸즐랜드. 37세 남성 셰넌 호프만이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요. 그 남자도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분명해. 남자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저주는 그러면 남성 한정이군요. 여자는 가도 되고? 저주가 깃든 곳은 바빈다 볼더스의 한 계곡인 일명 악마의 수영장 데블스 풀. 이곳에서 수영을 하는 남성들은 저주로 인해 익사하고 맙니다. 왜 남자만? 아니 뭐 저보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죠. 전설에 따르면 과거 올라나라는 소녀가 이딘지 부족의 장로와 결혼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부족의 청년 디가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로를 피해 이 계곡 데블스풀로 도망쳤지만 금세 장로에게 붙잡힌 디가. 이에 절망한 올라나는 그대로 계곡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세상 모든 남자를 저주한다. 한 맺힌 올라나의 영혼이 계곡을 찾는 남성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 그렇게 계곡에 저주가 깃들며 이른바 데블스풀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1979년 24세 피터 맥간 사망, 2004년 애들레이드 출신의 관광객 사망, 2008년 제임스 베넷 사망, 1950년대 이후 무려 19명이나 데블스풀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19명의 희생자 중 17명이 남성. 그리고 한 커플이 함께 데블스풀에 빠졌을 때도 여성만 생존. 남성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네요. 진짜. 저희 일방적으로 남자만 희생자가 많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진짜 올라나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분노해서 그런 저주를 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 끔찍한 저주가 깃든 데블스풀은 2008년 지방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데블스풀에서 올라나가 손을 뻗어서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걸 봤다고요. 잊을만 하면 올라나 목격담이 속출. 저주를 내린 올라나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남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유혹한다고 믿는다 합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7일 공개합니다. 주의! 그 집에 사는 위험한 모모.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걔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네 씨 누군데 저주를 들렸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이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손대면 뭐뭐 받는 나무.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크다. 예, 멋지네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얼마나 큰지 한번 끌어안아 보고 싶고 또 기념 사진도 좀 올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주제가 주제인지라 저는 저는 나 안 해. 안 끌어안겠다.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앉습니까? 네. 앉는 사람과 앉지 않는 자. 어허. 그 운명은 갈리게 됩니다. 이 나무를 만진 사람들의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나무에 기댔더니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이거 봐. 이게 좋은 게 있을 리가 있어. 이 형이 말하는데. 나무에 손만 살짝 가져다 댔을 뿐인데 손이 까맣게 변했어요. 이걸 추천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뭔데 손이 까맣게 변해? 저주 그 자체인 나무네. 아하. 예. 이 나무를 만진 자, 화를 면치 못한다. 저주가 깃든 이 나무는 미국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에 있는 일명 악마의 나무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악마의 나무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의문의 사고가 발생. 나무에 오르려고 한 남자는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정체불명의 트럭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의 나무 줄기와 돌은 이상하게도 유독 따뜻해서 겨울에도 이곳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야, 그것도 신기하다. 나무 주위에만 눈이 안 쌓인다는 거. 그렇죠. 그거 진짜 신기하겠는데. 와. 진짜 뭐 영혼의 온기? 저주 때문일까? 저주에 대한 전설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했던 비밀 결사단체 KKK단이 이 지역에서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잔혹하게 학살. 이후 이 나무에는 한 많은 영혼들이 묶여 있어. 억울한 망자들의 저주가 깃들었고 나무에 접근하는 자들을 저주,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얘기네요. 그 인종차별로 인해 저런 저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까 저게. 하여튼 좀 안 좋은 거는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는. 치워버려라. 네. 악마의 나무에는 여러 차례 나무를 배려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나무를 배려던 사람은 사망, 사람은 사망. 취소하겠습니다. 예.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악마의 나무가 저주를 내렸다며 더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르지도 못해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네. 접근 금지네. 결국 이곳 주민들은 악마의 나무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나무에 깃든 원혼의 저주, 부디 그 억울함을 달래고 저주가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5일 공개합니다. 한설인 모모의 저주. 자, 두 기자님들 요 서랍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싫어요. 네. 저도 싫습니다. 네. 아유 싫어. 아, 너무 정말- 고급지지 않아요? 번쩍번쩍하는 앤틱풍에. 저 앤틱 싫어하고 저 모던 좋아합니다. 자, 만약 요 멋진 서랍장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요 서랍장의 저주 때문에 18명이 사망하거나 큰 불운을 겪었습니다. 서랍장에 얽힌 저주의 역사는 1830년경 미국 켄터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장 대지주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첫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한 노예에게 서랍장을 만들라고 지시. 그런데 이 서랍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예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평소 악독했던 그레이엄에게 앙심을 품은 노예들은 대대손손 씨를 말려버립시다. 라며 복수를 결심. 서랍장 안에 말린 올빼미의 피를 뿌리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이엄은 아이의 옷을 서랍장에 보관. 어이구. 그런데 한설인 노예들의 저주가 통했던 건지 그의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애는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아유, 나 그 마음은 너무 알겠고 그 아빠는 진짜 잘못했는데 애는 무슨 죄냐. 그렇습니다. 이후 서랍장의 두 번째 사용자가 된 그레이엄의 조카 역시 서랍장에 옷을 보관했는데 21번째 생일에 하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요. 이후 그레이엄 일가의 땅에 살던 세 번째 사용자인 이민자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랍장의 저주로 아내는 병이 들었고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사고로 사망. 그리고 서랍장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09년엔 9번째 사용자 루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들을 위해 선물을 서랍장에 숨겼는데 아들이 그만 2차 사고로 숨져 선물을 전해줄 수 없었는데요. 저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랍장에 뭘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후 1976년 서랍장은 켄터키 역사협회에 기증, 더 이상의 사용자 없이 보관 중이라 서랍장의 저주, 희생자로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서랍장의 저주, 과연 저주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유발하는 석상의 비밀. 기자님들 이 싫습니다. 안 봐요. 싫습니다. 안 봐. 싫습니다. 안 봐. 안 봐. 꼭. 봐주시죠. 에이. 안 해. 아이, 안 본다니까 왜 보여줘. 기자님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요. 추천을 하지 마. 추천을 하지 마.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싫어요. 그냥. 아이 진짜. 아이. 왜? 기자님들 오늘 밤 악몽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을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201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 외곽의 한 집으로 이사온 팀의 가족. 우연히 삼배에 꽁꽁 묶인 이 조각상을 발견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날 밤부터 팀의 어린 아들은 조각상이 침대에 들어와 습격하는 악몽을 매일같이 꾸기 시작. 뿐만 아니라 팀 역시 아내를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수도꼭지가 멋대로 켜지거나
이상한 그림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발생. 아이고. 그래서 팀은 미국에서 초자연 박물관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그렉과 다나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상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렉과 다나가 석상을 싣고 이동하던 중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 하지만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상을 박물관에 전시한 뒤엔 꿈에서 내가 상자에 강아지를 버렸는데 그 상자에 석상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악몽에 시달렸다며 호소. 그리고 석상을 본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가 뭔지가 궁금한 게 석상에 어떤 저주가 걸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렉과 다나는 수소문 끝에 석상을 아프리카 부두교의 것으로 추정, 부두교 사제를 찾아갔었는데요. 부두교 사제에 따르면 동상은 과거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이던 것으로 왜 다락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배자루를 푸는 행위가 동상의 안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데요. 아, 왜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정화해야 돼. 너무 순위 우리도 지금 지상주의. 너무 봤어. 나 지금 거의 몇 분째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아유,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줘. 우리 어떻게 정화해야 돼요? 사람들의 꿈에 찾아가는 저주받은 석상. 뭐라고요? 석상은 어쩌다 그 다락방에 흘러간 걸까요? 석상은 정말 안식을 방해받아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클로징해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하는 저주의 집. 1920년 미국 펜실베니아. 농부였던 존 블리미아는 농작물 재배에도 실패하고 가축들까지 각종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네 주술사였던 넬리 노를 찾은 존. 그런데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흑마법사의 저주를 받고 있구만. 게다가 흑마법사가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당신 옆집에 사는 넬슨이야. 그러고 보니 이웃에 사는 넬슨 레마이어가 최근 주술로 한 아이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요. 넬슨이 흑마법사라는 주술사의 말을 찰떡같이 믿은 존은 정말 자신이 넬슨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근데 이웃이 흑마법사고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섬뜩할 것 같긴 한데. 짜증나죠? 이건 사실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턱대고 저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면 찾아가서 오해 풀고 그럼. 확인 한번 해보고 존이 넬슨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저주를 풀려면은 넬슨의 주술책을 찾아서 묻어야 해. 주술사 넬리 노렉에 저주를 풀 해법을 들은 존은 같은 마을의 14세 소년 커리와 18세 소년 헤스와 함께 넬슨의 집에 침입한 건데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친해져서 집에 들어가서 이건 뭐예요? 그런 다음에 몰래 빼서 묻든지 해야지. 저건 범죄지. 범죄죠. 넬슨 동조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남자는 넬슨과 마주하자마자 그를 폭행했고요. 아유, 결국 넬슨은 사망. 하지만 넬슨의 주술책은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존은 집 전체를 불태우기로 결심. 넬슨의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야, 새로운 저주가 생기겠다.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여? 아니 이거 넬슨이 흑마법사라고 말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맹신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소름 끼치는 사실. 존은 분명 넬슨의 집에 불을 붙였지만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던 그의 집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목조인데? 목조주택인데 왜 불이 안 타? 목조면 불이 활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넬슨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넬슨의 빈집에서 연기가 나거나 죽은 넬슨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을 붙였잖아요. 목조인 거 알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나. 그걸 본 일행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은 죄도 있는 데다가 음. 이게 이제 저주까지 시작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불타지 않는 집의 진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넬슨의 진짜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속으로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말로 저지른 전쟁 범죄.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러시아군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Так, ты давай там. Украинских баб насилуют, а мн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 понятно? Я сегодня убийцу Красиво, ты теб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 여자가 저런 말 하는 Да, 거야? чтобы я ничего не знала. 뭐야, 뭐야? А что? Можно, да? 애인이야? Да, разрешаю. Только предохраняйся. Хорошо. 이거 진짜 어떻게? 이게 뭐야? 이거는 엽기 편에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국가보안국에서 공개한 경악스러운 한 커플의 통화 내용. 러시아 여성은 충격적이게도 파병 나간 상대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며 오히려 범죄를 부추겼는데요. 뭐하는? 아시다시피 전쟁 중 발생하는 성범죄는 국제법상 처벌을 받는 엄연한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낄낄 웃어가며 전쟁 범죄를 묵인하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커플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공분을 터뜨렸고요. 언론에서도 참혹한 전쟁 범죄에 죄책감도 없는 파렴치한 두 사람에 대해 취재에 나섰습니다. 얼마 후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이 4살짜리 아이를 둔 부부 로만과 올가로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밝혀졌네. 정상이야?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 아니 부인이 그런 농담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했다 쳐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화를 내야지.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잔가 싶지 않을까? 이거 뭐 당장 같이 저는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저렇게 공격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감 능력이 뭐 제로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밝혀지니까 부인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도 아는 것 같아, 약간. 네. 그러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선 어린아기, 소년, 소녀, 어른 할 것 없이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성폭행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크라이나의 심리학자 단 한 사람에게 보고된 러시아군의 성폭행 사례만 무려 약 70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권단체와 인권위원회 등 시시각각 셀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군에 의한 성범죄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 하지만 정작 러시아 당국에선 러시아군을 성폭행범으로 보이게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계략이라고 발뺌하거나 앞서 소개한 무개념 부부처럼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그냥 말려 죽이는 저 최악의 전쟁 무기가 성범죄 아닙니까? 21세기에 전쟁이 났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전쟁에 저런 짓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믿겨지죠. 포화 속으로 19, 11을 공개합니다. 목숨을 건 모모 작전.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 이에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심 키이우에 한 남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간 미국인 사업가 아르멘 멜리키안. 전쟁이 발발하자 멜리키안과 함께 어울리던 우크라이나인들, 그의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총을 잡고 전장으로 뛰어들었고요. 멜리키안의 주변에는 남편, 아빠를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마저 잃은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들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자 멜리키안은요, 이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고 구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근데 뭐 어쨌든 뭐 혼자 외국인 신분으로 저 노약자들을 어떻게 다 구출을 합니까? 이 당시 멜리키안에겐 적에게 반격할 무기, 보호 장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을 것이라곤 고작 9인승 자동차 한 대뿐. 아이, 멜리키안은 자동차 한 대에 노약자분들을 태워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출발지인 키이우에서 목적지인 이 폴란드 바르샤바까지는 무려 782km 거리. 멜리키안은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탈출시키기 위해 매일 20시간씩 눈도 붙이지 못하고 운전했고요.
만약 폴란드로 가는 길이 막히면 헝가리로 방향을 틀어 우회, 달리고 또 달려서요. 그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난민들을 무사 탈출시켰습니다. 진짜 언제 어디서 잡혀도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되고 떨렸을까요? 근데 이제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겁이 나죠. 지금 다시 들어갔다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내가 못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들어서 그만둘 법도 한데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키이우로 돌아갔던 거죠. 러시아군이 주변 도시를 완전 포위,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위기 속에서도 멜리키안의 자동차는 멈출 줄 몰랐는데요. 와. 비록 그도 지칠 때가 있었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난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멜리키안이 탈출시킨 피난민들만 무려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명을 구한 거야 혼자. 한 12번 왔다 갔다 했구나.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쉰들러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이분에 대한 영화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류애를 상실한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참혹함 속에서도 인류애가 피어났듯이 부디 우리 모두가 인간임을 잊지 말고 잔혹한 전쟁을 끝내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19 12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전쟁이 한창이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어머니 이리나와 딸 카롤리나는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어렵사리 식료품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주변에선 계속 폭발음이 들렸고 모녀는 혹시나 러시아군의 눈에 띌세라 노심초사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의 탱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모녀가 탄 차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퍼부은 러시아군. 아휴, 도망치던 모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 군인 2명이 그녀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러시아 군인들을 보고 죽음을 직감한 모녀. 그런데 말입니다. 차 안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얼른 몸을 피하십시오. 모녀에게 다가온 러시아 군인들은 위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녀를 걱정해주며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주변의 창고로 대피시켰습니다. 뭐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살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얼마 뒤 다른 러시아 군인들에게 발각된 모녀. 뭐야? 순식간에 총알이 빗발치며 모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 순간 쏘지 마세요. 우리는 러시아인입니다. 모녀를 도와줬던 러시아 군인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니까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네요. 다행이다. 자,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의 다급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총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또? 어떡해.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과 공포의 비명 속 억만년 같던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조용해진 그곳에서 딸 카롤리나가 눈을 떴을 땐 정말 안타깝게도 이미 어머니 이리나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리고 모녀를 도와준 러시아 군인 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어머. 다른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그들을 도와주려던 러시아 군인까지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카롤리나는 자신을 도와준 군인을 부축하며 타고 왔던 차를 타고 어렵사리 대피. 두 다리에 총을 맞아 피로 범벅이었던 군인은 카롤리나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왜 그들은 적이 됐고 무엇을 위해 끔찍한 포탄이 오가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권력욕 앞에 어쩌면 모두가 희생자는 아닐까요? 포화 속으로 19 9위를 공개합니다. 최전선에서 만난 모모.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총을 둘러맨 채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아주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와 딸. 부녀가 2년 만에 전쟁터에서 재회한 모습입니다. 2012년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 코바니 지역. 평범한 농부였던 파루크의 딸 퍼비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빠, 전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IS와 맞서 싸워야겠어요. 그 길로 퍼비는 쿠르드 여성 민병대에 입대. 이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후 전쟁은 더욱 악화되면서 퍼빈의 가족들도 난민이 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생사만 겨우 전해 듣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부 전선에서 활약하다 북부로 돌아온 퍼비는 거리에서 우연히 군복에 총을 맨 아버지를 발견. 아버지 파루크 또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9개월 전에 민병대에 입대했던 겁니다. 아이고, 전쟁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이산가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근데 이게 사실 2년 만에 재회라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만난 거니까 이게 미래도 없고 기약도 없는 또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이 비극이 저 온 가족을 다 그냥 싸움터로 몰아넣은 거예요. 다 찢어놓은 거죠, 뭐. 이후 퍼비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저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한 농부로 또 그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역시 또 그 질문을 하게 되네.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네. 포화 속으로 19, 8일 공개합니다.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이 되던 2022년 2월 25일 18살 청년 이반 노프는 할머니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폭격이 쏟아졌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이반 노프가 그만 총격에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야. 삽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는 눈 앞에서 저런 비극이 펼쳐졌네요. 아이고 저 할머니 어떻게 사시냐. 그러니까 10여 발의 총알에 만신창이가 된 손자의 시신을 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할머니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채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는데요. 지나가던 소년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겨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손자 이반 노프가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던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머. 당시 이반 노프의 할아버지는 뇌졸중 투병 중으로 홀로 우크라이나 호스토멜에 있던 상황. 그런데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을 집중 공격하자 키이우에 있던 손자 이반 노프는 할아버지를 구하려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들어갔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전에 이반 노프는요,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 의대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예비 의대생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잔인한 총성은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의 꿈을, 한 가족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가족을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러시아군의 폭격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 이반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와야 했지만 러시아군이 이반노프가 있는 도로로 향하는 다리를 폭파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차디 찬 아들의 시신을 직접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행히 이반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 사이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높으신 엄마 분들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묻으면서 어땠을까요? 이게 참 진짜 비극이다. 너무. 전쟁이 앗아간 누군가의 행복과 꿈, 또 웃음과 미래, 이 모든 것을 잃은 한 청년의 어머니는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가족에게 다른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줬어요. 난 내 아들을 묻었으니까요. 아, 이거 마지막. 또 이제 이 납치된 아들과의 모모. 2014년 IS는 소수 민족이었던 야지디족이 이단 종교를 숭배하는 이유로 그들의 터전이었던 이라크 북서부 지역을 점령, 핍박과 학살을 자행했고요.
그들의 사륙전으로 부족원 55만 명 중 약 45만 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됐고 수천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둔 노파 자글라의 가족 또한 야지디족으로 IS의 포로로 붙잡히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고. IS에 의해서 야지디족이 학살되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이 다 또 IS에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사는 아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정말 다행히도 자글라와 4명의 자녀는 IS로부터 간신히 탈출에 성공. 아유 다행이다.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애를 태우던 중 2017년 7월 자글라는 온라인에 퍼진 IS 포로 구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 중 한 명인 에마드 타모를 발견. 자, 영상 속 에마드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엄마 자글라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 엄마 바로 알죠. 야, 근데 헤어진 아들을 저렇게 영상 속에서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근데 깡 말랐다 그랬잖아요. 흙먼지 뒤집어 쓰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어쨌든 근데 살아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겠어요.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자글라는 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캐나다 정부도 가족의 재회를 도왔는데요. 이에 에마드는 무사히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애타게 그리던 가족과 재회. 어머머. 만나는 순간이에요? 네, 그 순간입니다. 아들이 온 거구나. 건강하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생사도 몰랐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었겠어요. 거의 뭐 포기할 만한 상황. 3년 만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별할 일도, 타국에서 기적적으로 재회할 일도 없었을 가족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헤어졌던 모두가 무사히 재회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